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은 딱 두 가지인데 중국 아니면 연준이에요. 약간 이쪽으로 좀 갈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지난주에 인종부 차별 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해가지고 아 진짜 발언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 소개하기도 좀 민망해서 일단 인종차별 쪽 내용을 좀 뺐습니다. WTO도 이제 건드리고 WTO도 세계 이제 기구들도 많이 건드려요. 그 얘기는 좀 제가 뒤에 있습니다. 또. 자 그럼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했던 내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CG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기자단하고 이게 하다가 기자단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 생각에는 연준 얘기인데요. 연준이 너무 일찍 가혹하게 움직여서 내게 불이익을 줬다. 나는 대폭 금리 인하를 원한다. 양적 긴축도 당장 종료한 것을 원한다. 트위터에 이런 내용도 또 같이 올렸습니다. EU와 중국은 금리를 더 내리고 그들의 시스템에 돈을 쏟아부을 것이고 그들의 제조업체 물품을 더 싸게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물가가 매우 낮음에도 우리 연준은 아무것도 안 했다. 아마 상대적으로 조금만 할 것인데 유감스러운 일이다. 자, 상대적으로 조금만 한다. 이거 이제 오늘 새벽에 금리 인하할 때 25bp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자, 그럼 박노현 대표님, 어차피 이제 미중 무역 전쟁하고 좀 연관도 있고 금리 인하 결국 금리 인하도 미중 무역 전쟁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요 얘기를 한번 좀 박노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50bp 이제 뭐 좀 해라. 50bp 하고 다음에도 계속 하고 그냥 금리 계속 그냥 해라. 트럼프가 항상 원하는 건 맨날 얘기하는 건 그거였어요. 뭐 우리가 항상 손해봤다. 너희들 예전에 내가 이제 많이 봐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우리 항상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이제 좀 뭔가 보여줘라. 항상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관세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해도 사실상 지금 중국이 경기 둔화를 이제 천천히 이제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이제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에서 떨어지니까 그쵸? 달러 강세가 돼버리니까 그쵸? 오히려 이제 미국이 더 불리한 상황이 돼요. 계속.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 사실상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별 관세 부과하는 효과가 지금 없는 거예요. 관세 부과인데 가격은 비슷해요. 그죠. 중국 그러다 제품들. 보니까 중국 제품을 사실상 비싸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도리어 중국 제품 뭐 똑같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수출해서 이제 별다른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좀 뭔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좀 타격감을 주려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뭐 계속 비슷한 지금 위치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또 FOMC 회의가 오늘 또 네. 있으니까 29일 날 뭐 트윗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압박을 많이 하는 뭐 그런 모습이지 않나. 뭐 항상 그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이제 사실상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뭐 그 뒷일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집권했었을 때 항상 무조건 주가 지수가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무조건 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현 시점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인플레 별로 안 높다. 물가 안 높은데 왜 자꾸 금리 인상 안 하냐. 항상 이 논리를 항상 1년 동안 계속했던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 달러가 무조건 약세로 가야 된다. 항상 이 논리였는데 지금 우리 뭐 뜻대로 안 되니까. 달러가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좀 미 연준은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 여기에 50bp 내린다는 약간 예측은 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에이지 시스템스타님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에이지 시스템스타님 봤을 때는 이 트럼프의 이런 트윗이 연준의 마지막 남은 압박을 좀 더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오히려 연준 위원들은 최근 발언들 보면은 꼭 금리 인하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좀 약간 미궁에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과거 거의 100년 역사를 보시면은 항상 정부는 이제 채무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잘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 금리를 기준으로 각 국가의 국채는 언제나 채무자의 역할을 국가한테 지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매번 금리 인하를 중앙은행이나 혹은 연준한테 요구를 해왔던 게 각국 정부의 역할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똑같이 이번에도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기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기업 가치 상승과 그리고 기업 부채 부담 이 두 가지를 줄이는 목적하에서 더 강한 발언이 나갈 수밖에 없죠. 과거 역대 대통령들보다. 그러다 보니 이게 트럼프가 사주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기 기업, 자기 기업 좀 있으니까. 그죠. 사실 기업의 이재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을 좀 다루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금리 2번이나까지를 계속해서 압박을 했지만 최근에 FED 워치 보시면은 FED 워치에서는 사실상 2번이나 한 20% 정도밖에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한 번이나 쪽이 한 80% 정도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근데 한 있습니다. 번이나가 사실 100%가 갔었잖아요. 네, 사실. 거의 100%까지 근데 갔었죠. 지금 다시 오히려 약간 좀 80은 좀 줄은 거 아닌가 약간. 사실 원래 금리 인상 직전이 되면은 약간의 기대감들 때문에 그런 투매를 공격적으로 반전. 던지는 경우도 반전을 있어요. 위해서. 근데 보통 한 일주일 전 정도가 제일 정확합니다. 딱 일주일 그때 정도? 시점 기준으로 보통 이제 20% 정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 번이나는 80% 가량을 위치를 시켰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결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그냥 정부 차원의 압박이다라고 연준에서는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 말 의견을 안 듣겠다? 받아들여서 네. 그런 그죠. 공격적 네. 플레이를 할 필요는 전혀 전혀 없다.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금리 인하 가지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몇 bp하고 몇 bp 인상하고 인하하고 동결하고 이거 가지고도 미국은 파생 상품이 있어요, 이걸로.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만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계속 동결만 해가지고. 사실 공격적으로 파생 상품 만들려면 얼마든 만들 텐데 그런 지식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게 문제죠. 그렇죠. 상품의 다양성이 좀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품의 다양성을 여러분들한테 해외 시장에 있는 걸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볼 내용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26일 날 했던 얘기인데 아까 박노희 대표님이 한번 언급했던 건데 트위터에다가 이런 얘기 있어서 이건 트위터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WTO는 망가졌고 세계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고 WTO 규칙을 피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몇몇 국가들이 이제 WTO 지위로 혜택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이제 재검토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토해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중국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같이 여기 개발도상국에 같이 껴 있어가지고 터키,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우리나라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개발도상국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괜히 좀 유타 맞았어요 지금 불똥 튀겼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메모에는 WTO가 올바르게 진행 안 되면 미국 자체에서 개발도상국 취급하지 않겠다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그냥 개발도상국 취급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박노희 대표님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아까 코멘트를 한번 했었는데 일단 뭐 이것도 뭐 거의 같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중국을 이제 뭐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중국만 하면 사실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그쵸. 티나잖아요. 맞아요. 티나니까 대놓고 중국만 하겠죠. 같은 옆에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서 좀 많이 발전한 나라들을 같이 열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줄이 약간 무역에 조금 있거나 그쵸. 아니면 터키 같이 좀 사이 안 좋거나 같이 그쵸, 좀 그쵸. 같이 때렸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렇게 사이 뭐 안 좋지도 않고 하는데 많이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일단은 이제 건드려 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중국이 뭐 사실 빠지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위치에서 일단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WTO가 결정할 문제니까. 그죠. 그런다고 뭐 WTO에서 뭐 당장 미국의 말을 그렇게 쉽게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말을 우리가 얘기한 걸 안 들어주면 우리 미국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 위치 개발도상국도 사실상 선진국이라고 보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실제 한다면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건 조금 우리가 대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단독적으로 사실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관세였고 중국도 이거예요. 중국도 한국도 너희들 개발도상국 위칠 때 정말 많이 성장했을 때 나는 정말 내가 손해 보면서 미국이 손해 보면서 많이 이끌어줬다. 그리고 많이 봐줬다.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선진국이다, 부자 나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 조치를 이제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국제기구에서 뭐 일단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미국이 조치를 취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차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을 좀 더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되는 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럼 에이지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요 이제 트윗을 통해서 어차피 중국 타겟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 이게 중국에 조금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중국한테? 사실 이 WTO 문제를 보시면은 이번 사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트럼프 트윗을 보고선 저희 해석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제 머리에서 처음에 나왔었어요. 근데 원래 이걸 아이디어는 에이지시 대표님이 주셨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내세우게 된 이유 자체가 사실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운영하는 금융자산 혹은 기업의 가치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거의 때문에 연결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좀 짚어드리는 부분이 강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번에 WTO 문제를 꺼낸 이유가 WTO의 설립국이었어요. 미국은 사실 맞습니다. 설립 초창기 멤버였고 사실상 WTO의 힘과 모든 권력을 부여해서 나머지 국가들을 참여시킨 주동자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WTO한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미국은 좀 피해를 보면서 좀 피해를 보지만 다른 국가들한테 무역에 대한 건수를 던져주고 대신에 우리는 지분으로 그 회사들을 전부 다 지배를 함으로써 지분 가치를 끌어올린다 이런 개념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장농을 다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선 다 이제 씨앗을 나눠준 거죠. 각자 알아서 뿌리고선 키워라. 대신에 키운 거 중에서 우리가 수확을 해서 일부를 챙겨가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원대한 개념으로 끌고 갔었는데 다른 웬만한 국가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켜줬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조는 철저하게 막아대면서 지분으로 본인들의 진짜 잘 막았어요, 중국이. 네, 이거를 실드 치면서 사실 미국이 가져가려는 핵심적인 지분적인 구조들을 다 물리쳐내고 본인들이 챙겨갈 수 있는 WTO 상에서 무역적 이익만 챙겨갔죠. 그럼 이 시점에선 당연히 트럼프 같은 인물,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나는 미국에서 중국을 브레이크 걸어주는 인물이 나와줘야 되는 게 현 시점이었고요. 그게 딱 공교롭게도 가장 이제에 민감한 트럼프가 되어준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WTO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물론 이제 주변국도 같이 한 번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뭐 누구나 저희도 그렇고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주적은 중국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데 사실 이 상태에서 WTO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보통 딱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서 퍼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을 WTO가 중국을 조사시켜서 강제 WTO의 규제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중재 구조를 WTO가 가져갔었는데 이때 제대로 중재 못하지 않았냐. 너네가 똑바로 역할해서 중국을 WTO에서 뭐 쳐내든지 아니면 제대로 규제시켜서 돈으로 환수시키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만들어내라. 두 가지 압박을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수단으로서 사실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구조에서 그동안에 WTO를 통해서 챙겨왔던 무역적 이익을 일부라도 환수시키게 하는 구조를 통해서 중국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중국의 기업 가치를 좀 떨어뜨린다. 네. 이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이제 쫙 봤으니까요. 근데 이 시장에 트럼프 대통령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주요 인사들 코멘트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주요 인사들 코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또 지난 25일 날 사고를 하나 쳤어요. 사고를 친 건 아닌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입니다. 22 총재가 이제 금리 결정하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금리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금리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냐면 사실 미국도 금리 내릴 것 같고 다 내릴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러면 한일 전쟁 해보자 약간 이런 뉘앙스 살짝 비쳤어요. 비치면서 이게 좀 트리거 되면서 그날 급등 유로화가 그냥 위아래로 춤을 췄는데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2017년 5월 이후 유로화가 최저치까지 급락했고 독일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412%. 그러니까 독일 국채는 사면은 보관료를 받아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사상 최저치 기록을 갈아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자회견 들어가면서 뭐 리세션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침체 국면까지는 아니다 해가 뭐 그런 발언을 통해서 콰이트로우라고 했는데 일단 겨우 이제 좀 수습은 약간 있습니다. 약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명호 대표님 유로화 그날 난리가 났어요. 네. 달러 인덱스도 좀 난리가 났고. 근데 그죠. 이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드라기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사고를 친다 뭐 요거보다 변덕쟁이 같아요. 양치기 드라기. 이게 그러니까 시장 드라기 총재가 발언을 한다면은 시장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이런 뉘앙스예요. 항상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에서는 또 좀 약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하는데 일단 이 경우에도 지금 일단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환율 전쟁에 들어갔고 금리 인하 전쟁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유럽도 사실상 지금 침체돼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일단은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일단 발언을 일단 먼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서 이제 일단 우리도 일단 금리 인하의 대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바로 너무 세게 움직였어요. 그죠? 과하게 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좀 너무 시장에서 또 급격하게 받아들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이제 계속 얘기하다가 뒤에서 이제 기자회견 때는 아니다. 그 정도로 침체되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바꾼 겁니다. 풀었죠, 네.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락이 이제 위아래로 지금 치는 근데 상황인데. 결국은 유로화 제자리. 그죠. 제자리죠. 네. 근데 사실상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박스권에서 반등 정도로 좀 봐야 되는 경우고요. 사실상 10월에 이제 퇴임을 하지만 이 이제 드라기 총재의 이런 방향성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뭐 중국이 어찌 됐던지 간에 환율 정제가 금융 인하 일단은 그 전쟁으로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도 사실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저 때는 때문에 결국은 인하할 예. 것 같은 상황. 통화 부양책을 아마 이제 쓸 거예요. 그 방향대로 일단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뭐 사실상 그 방향대로 좀 가다 보면은 유로화가 저는 한 번 더 빠진다고 봅니다. 아 여기서 저점 더 깬다. 예, 저점 더 깨질 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추세도 지금 일단은 사실 파동이 반등 파동이고 그리고 일단 지금 뉘앙스를 풍겼을 때 뭐 너무 과하게 앞에서 발언을 해서 지금 기자회견 때는 조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방향성이 일단은 정해놓고 일단은 지금 얘기한 것 같아서 지금 일단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박사 일단 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해놨죠. 예, 정해놨는데 정해놨고. 약간 그러니까 말이 과하니까 이건 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한 거예요. 그게 좀 약간 부드럽게 이제 좀 순화해서 기자회견 때 좀 더 얘기한 거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실제 유로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점저점 라인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또 살짝 이제 제자리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에이지시 대표님 뭐 이 드라기 총재 발언 뭐 짧게 한번 어떤 얘기들을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망각을 하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탈리아 재정부 장관 출신이에요. 이탈리아 출신이죠. 사실 이탈리아는 현재 유럽에서 제일 위험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지금 나쁜 국가입니다. 네, 꼴찌 폭탄이죠. 네. 사실상 지금 뭐 채권발로 다 유럽 경제에 좀 마이너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드라기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지금 퇴임이 이제 10월 달에 10월이죠. 예. 예정인데 퇴임하기 전에 빠르게 인하 조치를 해줘서 뭔가 부양책을 만들어줘야 본인 모국을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는 정책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살릴 기회가.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한국은행 은행장이 금리 인하를 한번 해줘서 부양을 해줘야 되는 그냥 그런 입장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인하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어떤 유럽이 잘못 선택하는 거냐, 혹은 이게 정말 옳은 판단이냐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과거 다른 금리들보다 훨씬 더 빠른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예.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혹은 이제 최근 들어서 신흥국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중국 같은 경우보다 더 과거의 경제 금융 국가이고요. 예. 근데 이 국가로서 가장 빠른 금리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로 금리 선에 진입하고 나서 점점 이제 마이너스를 뚫어서 내려가고 있죠. 예. 그럼 이런 금리 체제를 갖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장기 패턴으로 보실 때 산업혁명이 있지 않는 한 항상 금리는 마이너스로 내려가 왔습니다. 장기 패턴으로. 예. 결국은 0으로. 네, 결국은 0에 수렴해서 내려가고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대출 금리는 정말 약한 플러스 이 정도 수준을 항상 유지해 왔었는데 산업혁명이 있지 않은 한 계속해서 이런 수렴 형태를 보여주죠. 근데 이게 EU만 이렇느냐?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장기화되고 어떤 혁명이 없다라면은 똑같이 EU처럼 이런 제로금리, 그다음에 예금금리 상으로 마이너스까지 퍼가지고 한마디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강제로 퍼서 시장을 부양시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EU는 단지 조금 더 앞선 금융 구조였기 먼저 때문에 발전했으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침체를 겪었다. 네, 딱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1.11800 선에서 약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유로화, 이게 이제 2017년도 7월 연결 선물로 보시면 과거에 여기서 지지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여기만 뚫으면은 또다시 아래쪽에 천선까지 만선이죠. 만선. 만선이죠. 예, 만선까지 쫙 열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두분 다 조심하실 그러면 필요가 유로화 있겠습니다. 방향성 얘기가 약간 좀 생각은 좀 비슷하실 가능성이 네, 좀 그래서 있네요. 차트가 워낙 좀 뚜렷한 시그널을 보내고 뚜렷한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코멘트 알아봤고 마지막 코멘트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분 다 가상화폐를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가상화폐를 오늘 그래서 억지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30일 날 진행된 미국 암호화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캐서린 코테이지 메스토라는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이 블록체인 잠재력은 매우 크며 미국이 앞서 있지 않는다면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 따라잡힐 수 있다.
요 코멘트를 했어요. 또 중국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결국은 중국 얘기 또 꺼냈는데 사실은 요 내용이 중요했던 건 아니고 이제 암호화폐 미국에서 이제 암호화폐라고 부르니까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이제 돈 세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보완할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자. 약간 이런 내용의 청문회가 진행됐었어요. 우리 박내 대표님 또 네. 박내 대표님이 요즘 또 네. 가상화폐 좀 네. 상당히 가을차게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네. 중요한 사실은 요게 이제 결국은 중국을 건드는데 사실 중국 가상화폐 잘 못하잖아요. 그 법적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중국은. 그리고 네. 홍콩 쪽에 많이가 있지 않나요? 네네. 가상화폐 좀 그 내용 홍콩 네. 쪽의 내용을 좀 잘 아시니까 얘기를 네.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중국에서 원래 그 심천 쪽에도 에이텐기가 그 암호화폐 에이텐기가 있었었고요. 네. 몇 대 있었었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천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사실 전시용으로만 있고 뭐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다 갔고 홍콩 쪽으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국인 최초로 이제 해외 이제 홍콩에 그 암호화폐 가상 그 에이텐 기기 가상화폐 에이텐 기기를 혹시 설치해서 이건가요, 운영을 이거? 했습니다. 이거 지금 화면에 제가 예, 예. 띄워놓는데 요 맞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그래서- TV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가상화폐 ATM기 앞에 네. 있네요. 예. 네, 에이텐 기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거래 이제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투자 위주로만 일단 하시거든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ATM 기기가 있다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이건 아시지만 실생활에 좀 쓰는 네, 그런 거진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지금 홍콩에도 거의 한 40대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없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그러니까 못 한다는 없습니다. 중국에는 홍콩에도 없고 몰려 있는 거네요. 예, 홍콩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3,000대가 넘어요. 그 유럽에도 3,000대가 넘습니다. 독일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근데 그 생각해 보실 때 에이텐 기기를 얼마나 사용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상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건 거의 완전 송금 서비스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른 뭐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거기다 이제 간편한 뭐 스마트 계약이나 다 응용성을 넣어서 지금 만든 거지만 사실 비트코인은 아예 화폐랑 송금 기능에 완전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ATM 기기를 운영하면서 지금 그 트랜잭션을 일단 봤었을 때, 예, 일단 봤었을 때 그때 그 기록들을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송금 서비스를 맞춰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했다가 잠시 지금 관망세 지금 조정을 지금 보여줬는데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코멘트 나온 뒤로도 계속 네네네.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그 한참 올라갔어요. 1,6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을 때 굉장히 또 에이텐 기기에서 그 사는 거래 흐름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지금은 파는 흐름이 또 많습니다. 좀 파는 흐름이 있어. 그러면 중요한 건 좀 반대로 생각할 여지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예. 고점에서 주로 네. 덤비니까. 네, 사람들이. 고점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 네이버에도 실시간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사는 흐름이 나오는데 홍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똑같이. 네, 저는 지금 그 ATM 기기를 흐름을 또 보고 거래 계시는 흐름을 거네요, 보고 그렇게? 네. 또 투자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근데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네. 중국이 따라오는 것 때문에 네. 이제 염려를 해서 지금 여기서 그죠, 얘기를 그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미국도 약간 적극적으로 가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뭐 있을 이렇게 수 좀, 있고 청문회 얘기로 이제 잠시 이제 하다 보면 사실상 지금 그 블록체인 협회장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존 규제 틀에 안 맞는다 이거는 디지털 자산 규제 틀에 안 맞고 이건 디지털 금으로 봐야 되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인플레이션 효과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때 안전자산의 한 부류로 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죠. 오랜 이제 시간 위기가 흘러갔기 생겼을 때 때문에 이제 잘하면 이게 예. 뜰 수 있다. 이 그죠. 아닙니까? 예. 비트코인 시세는 지금 일단은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고요. 사실상 만약에 지수가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내려간다면은 이제 금하고 같이 비트코인도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할 때 이제는 비트코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좀 어렵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이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보자. 예, 지표를 좀 봐야 되고 사실상 청문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이제는 같이 이제 혁신을 가줘야 되는데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혼조세를 보였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가격이. 그래서 예, 일단은 올라가고 그렇게 좀 지금 현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원래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그 에이지 스텝사님은 이걸 봤을 때 앞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좀 예측을 하는지 한번 어떤 이걸로 시세가 크게 변동성이 좀 있을까요? 미국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덤빈다면? 사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갈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청문회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이제 페이스북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네, 출시하게 맞습니다. 된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유저수로 따질 때 웬만한 다른 국가들 이상의 유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웬만한 기축통화보다 사람 수로 따지면 이걸 쓸 통화 인원수가 가장 최대가 돼버릴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러네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기축 통화를 이겨버리고선 메인 통화로 흘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중앙은행들이 이걸 제대로 인지하고선 블로킹을 걸든지 혹은 뭐 다른 정책을 취하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호의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거래 관련된 부분이나 암호화폐 출시 같은 부분들은 규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지만 사실 백그라운드에서 해시를 들어가는 한마디로 채굴을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채굴은 퍼스트 뭐, 시장이죠. 네, 뭐 아시다시피 뭐 비트코인 골드라든가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채굴장을 하다가 발전해서 상장도 하고, 뭐 지금 비트코인들 이외에 다른 코인들도 만들어내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 중국한테 패권을 빼앗지 않으면은, 더군다나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상위권 거래소는 전부 다 홍콩 거래소죠. 제가 일단 거래소나 이 암호화폐 설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자문들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 자문을 할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코인을 구매할 때는 결국에는 법정화폐를 전환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중국과 홍콩은 거의 한 국가로서 법정화폐를 그대로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는 국가이고 암호화폐들도 쉽게 오프라인에서 USB로 왔다 갔다 월렛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국가를 넘어가서 외화적인 규제를 받게 되면 이 돈을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세금 문제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래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암호화폐를 출시했는데 정작 이에 대한 채굴이나 운용 혹은 거래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이랑 홍콩에서 다 해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약간 우려네요. 그죠? 네, 그럼 사실상 페이스북 암호화폐는 이제 온라인이라서 글로벌 마켓인데 이 화폐에 대해서는 중국과 홍콩에서 다 해먹게 되면은 미국에서 오픈을 했는데 정작 이 특혜는 미국이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깝깝하다고 발언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이런 발언들이 먹혀서 페이스북 암호화폐에 관련된 부분들이 호전적으로 흘러간다.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기타 시세들도 상승세를 좀 순조롭게 탈 탈 가능성이 수가 있다. 있다. 이 부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매주 저희가 한번 꼭 다뤄볼 테니까요. 네. 우리 두 분들이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자료를 것 많이 같습니다. 가져왔는데 차후에 할 거예요. 차후에 좀 시간 교육도 짧아서. 한번 해주세요. 네네. 교육.